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4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 해본 것을 이제 또 한번 시도를 하네요. 네, 이동 중에 서울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45일 차고요. 의식지도 해설입니다. 호키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의식지도 해설 187페이지 맞죠? 네. 187페이지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임상적으로 여기부터 할게요. 네, 맞죠? 여기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우울증은 보통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증상은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적절한 조건 하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치료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은 보호와 지지뿐 아니라 정신과나 다른 전문적 임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하긴 하나 심각한 우울증이 있죠. 심각한 우울증은 보호하고 지지를 해줄 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서 내 생각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그러는 줄을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신병이기는 하나 정신병인지도 모르고 내가 뭔가 이게 내가 맞고 세상이 틀리다라고 보면서 이게 맞춰지지 않고 있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경우는 보호와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읽는 순간, 아, 보호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쟤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새도, 어머, 쟤 왜 저래 또? 괜히 가만히 있다 또 왜 그래?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런 굴곡이 나도 그러하기 때문에 타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굴곡이 있는 것을 그걸 어, 인식을 안 하면 각성을 하지 않으니까 어머 쟤 왜 저래 그랬는데 병원에 가진 않지만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진 않지만 심각한 약간의 상태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쟤 왜 저래 했는데 이 책을 읽는 순간 그렇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좀 각성이 되네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저를 위한 시간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보호와 지지를 해주는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이 어떤 정신적으로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마음에서의 왜 생겼는지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왜 그런 건지를 찾아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오해를 하죠. 네, 어릴 때 어린아이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그 오해가 다시 맥락을 바꿔야 하는데 그 맥락을 바꾸지 못해서 평생 거기에 의해서 심각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신과에서는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과에서 의사 선생님조차도 그놈의 마음에서의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마음 안에서 깊은 무의식 안에서의 신념은 찾아서 재맥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약을 처방을 해주죠. 이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약은 이 뇌신경에 스트레스, 코티졸 막 올라오고 스트레스를 올라올 때 그, 제, 어, 이 뇌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마비시키는 기능? 그래서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가 없어요. 약은 처방을 해주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은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다 아시면서도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무뎌지고 싶어서
무뎌지고 싶어가지고 약을 먹는, 약을 먹으면서 편안해서 약 끊기 싫어요 하는 아가씨들을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좀 점점 더 그렇게 되면 뇌가 마비가 되면서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은 대체적으로 안 먹으면 될 것이고, 의식 수업에서는, 부화의식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약을 끊을 수도 끊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거는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볼게요. 희망과 살려는 의지, 희망과 살려는 의지를 상실하여 우울증이 동반되고 동반되는 일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경우에는 내가 희망이 없고, 그래서 의식이 높은 사람,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희망도 있고 가능성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과 살려는 의지를 상실하여 우울증이 동반되는 일은 외롭고 고립된 개인, 어르신, 어르신들에게서,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고갈을 겪었던 일반인들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러한 사례에는 실업, 갑자기 있었던 직장을 잃게 되거나, 그러면 요즘 어,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돈도 못 벌고, 그러다 보면은 두려움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어, 불안한 거죠. 돈 못 벌어서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도 못하고, 돈을 또 빌려 쓰고 못 갚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 실업률에, 실업을 할 경우, 그다음에 이혼, 이혼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뭔가 업을 해결하려고 만났는데, 그 빚쟁이들이 만난다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빚쟁이가 아니라 서로 줄 것처럼 하다가 서로 달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그게 심해지고, 왜 줄 건 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거기 왜 그러는지 모르고 이혼을 또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꼭 참았는데 참고 살질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이의 상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상실, 비통함, 비통 비통함, 그런 과정 자체 등이 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자살은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 약을 먹거나 우울하다가 우울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심할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그러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요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어 누군가 이제 점점 조금, 이제 12월 말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우리 저기 배우가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가슴 아프더니 이제는 좀 점점 한 달이 지나가지니까 이제 가깝게 있었던 사람도 아니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희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힘들 경우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능성, 희망이 있다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부와 의식이라는 수업을 만나서 내 문제, 내가 왜 힘든지, 왜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의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상실감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는 거, 그쵸?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담담했어요. 아, 고향으로 돌아가시는구나. 고향으로 가시는 거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두 분 다 이제 가시면서 공부를 할 때 가시니까 좀 담담하게 그래도 받아들이는, 그냥 때가 돼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우울증 증세가 무기력 위에서 무기력 위에서 슬픔에서 백전에 그 사이의 에너지일 때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은 이 에너지가 낮아져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그러다 탁 50에 무기력할 때 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밝고 내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단 만났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수업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것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네. 그냥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저 혼자 좋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렇죠? 네. 성무리님. 네. 네. 그다음에 모든 것은 호킨스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 책을 읽잖아요. 너무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확증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육체적이며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있어요. 근데 얘는 마네킹이지 절대 혼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의식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는 그 즉시는 봤어요. 예. 그래서 입간할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봤을 때, 몰랐어요,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인지 몰랐는데, 가시고 났을 때, 갑자기, 마네킹이 된 거예요. 그래도 참 저희 아빠가 복이 많죠. 그래도 제일 믿는 딸이 옆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몸을 닦아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딱 봤을 때 의식이 에너지가 딱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빠져나가고 나니까 정지, 그냥 마네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네킹이 좀 전에 움직였는데 의식이 빠져나가시는 순간 마네킹이 된 걸 저는 또 순간 그 찰나를 지켜봤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좀 이제 제가 10분인가 20분인가 돌아가시고 나서 도착을 했는데 친정아버지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빠져나갔을 때 그 육체, 마네킹, 아무것도 의식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이 몸, 육체적이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는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들어가죠. 의식과 마음이 같이 들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의식이 아기 애기 집 안에 있는 그 작은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이. 그래서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이다. 세 가지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봤을 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주시잖아요. 여기 딱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주셨는 거예요. 예전에는 5가지 정도로 분리를 해주셨어요. 영과 혼을 다 분리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큰 틀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세 가지가 또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수준에서는 몇몇 우울증 환자가 네, 여기는 어디죠? 어딘가를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몇몇 우울증 환자가 단순히 설탕을 피하는 것만으로 회복되었다. 설탕을 피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람은요, 포유류예요. 젖을 먹고 자라는, 어, 이 사람은 젖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그 포유류는 이렇게 단 것을 먹잖아요. 그럼 몸에서 해독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만 끊어도 우울증 환자가 설탕만 끊어도 굉장히 호전되었다라고 호킨스 박사님이 그 정신과 병원에 계실 때 천연 비타민과 설탕을 끊고 그러면서 치료를 하셨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이게 삑삑 소리 나는. 그래서 일단 회복되었다. 그래서 많은 수가
항우울제에 잘 반응한다. 항우울제에 잘 반응하는데 우울증 상태에서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 뇌의 특정 영역에서 필수 신경 전달 물질이 손실된다. 그래서 따라서 항우울제를 사용하여 이런 증상의 발현을 개선할 수 있다. 면밀한 임상적 관리, 특히 소아와 청소년에서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다수 환자의 우울증에서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약물학적 치료는 안전하다. 약물학적으로 항우울제는 사람을 지도 밑바닥에서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그래도 항우울제를 먹잖아요. 그럼 의식 지도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수치심이 있잖아요.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이 밑바닥에 있는 데서 그래도 약을 먹으면 좀 이렇게 올려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에서 데리고 나와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리고, 그러면 그들은 취약함을 유발하는 상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정신치료나 영적 상담에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양리학의 위험은 정신양리학의 위험은 자살 위험과 비교 검토되어야 하는데, 특히나 무감각적 우울증이 초조성 우울증이 될 때, 이제 사람에게서 자살을 수행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데 적당히 먹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너무 무기력해서 50으로 뚝 떨어져 있을 때는 자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살을 할 수도 없는 에너지인 거예요. 내가 나를 뭔가 죽겠다 하는 것도.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50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걸 또 넘어가야 돼요. 그 잘못할 때는 이제 죽을 수 있는 어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힘이 생길 수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수행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이제 높게 뛰어가야 돼서, 그래서 이 의식 수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너무도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진짜 다음 생에요. 정말 엄청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저도 갈 뻔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안 갔나 봐요. 너무 다행인 게. 그쵸? 예,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제 각자의 자기들의 어떤 그 영혼을 자기 본인들이 이제 뭐 책임지고 그냥 본인이 살아야 되는 게 나 스스로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남이, 타인이, 누가, 주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쵸?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죄책감으로 그냥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수치심으로 있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인지, 용기를 내서 내 내면을 보면서 내 에너지를 관리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엄청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고, 행복은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놓아버려. 근데 막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또 막 있잖아요. 부정적인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막 부정적인 거에 꽂혀버리면 막 거기에 집중이 돼버리고 각성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고, 사랑이 의식 내부에서 그 부정성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성으로 발생한다. 그 부정성을 대체하도록 하는 거, 그런 자발성이 행복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화되지 않는다면 의식의 본질적 성질은 약화가 되지 않으면 의식의 본질적인 성질은 사랑임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본질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속에서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래서 저는 요새 제일 기분이 좋아질 때가 우리 손녀딸 볼 때 그냥 저절로 있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리안이 볼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입가가 확 벌게 미소가 띄어지지 않아요? 그쵸? 애기 봐도 그 미소가 띄어지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좀. 그래도 주변에 있는 제일 밝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애기를 보고 그 밝음이 나오지 않고, 어, 저 애기한테 막 단점을 찾고 막 그런다는 거는 조금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아기들 봤을 때 제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이 지나가다가도 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더라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환하게 웃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구함 속에서 사랑임. 이 인간 본성의 본질적 표현이라는 것을 본다.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표현. 그냥, 그쵸?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뭔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는 아직 두려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하고 한 것은 의심, 한계로 들어가도록 프로그램 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신했을 때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태교가 뭐 중요하다 하니까 아유 판 있잖아. 그 옛날엔 판돌이었잖아. 레코드판. 클래식 전집 사놓고 좀 처음에 한두 개 봤다가 야 버렸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태교에서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산모 엄마의 마음가짐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태교가 중요하다고는 하기는 하나 내가 신념에 걸려버리면 막 감정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감정이 막 올라와 버리니까 저도 감정에 푹 빠져버리면 막 주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감정을 그래도 조금 보고 그래도 또 화가 막 나면서 화가 막 나 있네 푹 빠져서 아직은 나 있다는 것만 보고 있을 뿐이지 각성해서 빠져나오지는 않을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의식 수업을 듣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자꾸 빠져나오는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산모, 엄마들이 이 아이가 진짜 편안하려면 두려움, 그다음에 의심. 처음에 아기들이 의심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게 언제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3살 이전이죠. 뭐. 제일 근원적인 사건이, 저는 그건 거예요.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있는데, 뭐지? 저 사람이 나를 챙기다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기들은,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나밖에 몰라. 애기들은 나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나를 챙기다가, 저 아기를 챙기는 거야? 어? 나를 버리려고 하나? 그때 의심이 들어가. 버렸다도 아니에요. 버렸다도 아니고 버리려고 하나라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의심이 계속 남편을 만나도 연결이 되고 사람을 만나도 믿었다가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어이구 하면서 또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반응들이 계속 있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근데 그 근원적인 사건을 통해서 의심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건이 생겨서 사건은 엄마 옆에 동생이 있다. 근데 그 경험을 하는 게 나를 버려졌다라고 내가 잘못 경험을 한 것에 의해서 동생이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 옆에 동생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 이 경험을 오류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거기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계. 자꾸 처음에 저희 손녀딸이요.
걸음마, 돌 지나가지고 걸음마를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 면, 선, 1차원, 그쵸? 점에서 선이 있고, 면이 있고, 입체가 있다라는 거 3차원을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3차원을 믿고 우리가 의식으로만 그냥 이렇게 있지를 않잖아요. 근데, 어, 애기들은 그냥 4차원, 5차원에서 처음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입체가 있는지, 1차원으로 보나 보다. 그냥 면으로 보고 선으로 보나 봐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 입체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넘어져가지고 떨어지고 다치고 하다 보면, 이게 입체가 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체가 있다는 걸 3차원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한계를 자꾸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계 짓는 거에서 다시 세상을 살 때는 당연히 이렇게 입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또 가야 되는 게 이제 의식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업은 4차원을 넘어서 5차원에 있는 나의 원래 본체를 알아가는 수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 아이들이 의심 한계로 들어가도록 프로그램 되지 않은 것과 같다.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프로그래밍이 되고, 그 프로그래밍에 제일 많이 체면을 걸 수 있는 게, 체면을 제일 많이 거는 게 이제 엄마죠. 그래서 엄마가 많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또 이렇게 받고 해야 되는데, 엄마도 모르고, 그쵸? 그래서 나를 키웠고 나도 잘 몰라서,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아이들을 모르고 키웠다는 거. 근데 그래도 40이 넘어서 수업을 만나게 되면서 또 이제 아이들도 같이 듣게 된 것에 대한 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분이 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